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3번째 이야기. 훈련 후 정비 그리고 또 다른 경험들. 대대 ATT를 마치고 복귀한 뒤 며칠 동안은 훈련 후 정비 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빗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비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장비들이 흙투성이었고 빗물에 노출되어 녹슬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흙을 닦아내고 건조시키고 기름을 발라두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리 쫄병들 사이에서는 훈련보다도 훈련 후 정비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마친 뒤에 해야 할 일이 많고 힘들다는 것이지요. 훈련 후 정비는 거의 소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소대 내 각 분대에 쫄병들이 골고루 있으면 각 분대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각 분대별로 쫄병 숫자가 다를 경우 쫄병이 많은 분대에서 인원을 지원해 주거나 아님 아예 소대 물품을 모두 모아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다른 소총소대와 약간 편제가 달랐습니다. 우선 분대 수도 소총소대가 4개 분대인데 비해 우리는 3개 분대로 이루어져 있고, 분대원들도 소총분대는 8명 정도인데 비해 우리는 분대장 포함 7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원 전체가 선임하사 포함 22명이 정규 편제 인원이었고, 그나마 휴가나 또는 저녁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 그 인원은 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했습니다. 쫄병들이 챙겨야 할 고참 수가 적고 쫄병이 많으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쫄병 수가 적고 고참 수가 많으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전입 갔을 때 우리 소대는 쫄병 숫자가 적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후로 전역자와 보병분대장 차출 등으로 결혼이 생겨 신병들을 보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7, 8명의 쫄병들이 있어서 소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지요. 이번 훈련이 우중에서 진행되었고 또 거의 군장을 꾸려 이동하다 보니 모포가 많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에서는 훈련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모포를 연대 세탁소로 가지고 가서 세탁하도록 했습니다. 연대 세탁소는 일대대 본부 쪽에 있었습니다. 각 소대에서 사역병이 차출되어 소대별로 모포를 모아 리어카에 싣고 일대대로 넘어갔습니다. 본래 걸어서 일대대로 갈 때에는 취사장 쪽으로 해서 야간 사격장을 넘어가면 되었지만, 리어카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포장도로가 있는 사대대 쪽으로 올라가 일대대와 지원중대로 통하는 길로 한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나도 모포 세탁조로 차출되어 소대원 1명과 함께 우리 소대 모포 수십 장을 가지고 동행했습니다. 세탁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흔히 쓰는 집채만 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큰 세탁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포 세탁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순번대로 쭉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세탁병의 지시에 따라 모포를 세탁기에 넣고 기다리다가 세탁과 탈수가 끝나면 모포를 꺼내 각자 소대별로 분류하여 다시 리어카에 싣고 넘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세탁병의 세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복장자유, 행동자유인, 전형적인 군기 빠진 기행병과 군인의 모습인 세탁병은 조금만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툴툴거리고 모포를 내던지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유세 부리는 것이 꼴사나웠지만, 아쉬운 것이 우리들인지라 그 누구 하나 대들거나 시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어 세탁병의 요구대로 모포를 한 장씩 뭉쳐서 세탁기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마침내 세탁기가 채워지고 세탁병은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탁 시간은 40여 분 정도 걸렸습니다. 세탁기에서는 새카만 흙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사회에서라면 몇 번 더 헹궈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탁하겠지만, 군대에서는 군대식이 있는 법입니다.
단 한 번의 세탁과 탈수로 모든 세탁을 마치고 다시 우리는 모포를 꺼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모포 세탁을 마쳤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포를 곧바로 건조장에 널지 못하고 하룻밤을 소대 침상 위에 쌓아 놓았다가 다음날 말려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밤에는 훈련에 지참하지 않았던 모포만 가지고 잠을 자야 했기에 한기를 느끼며 자야 했습니다. 우리가 모포를 세탁하는 사이 다른 소대 쫄병들은 텐트와 판초우에 그리고 반합, 수통 등 산더미 같은 세탁물과 장비들을 가지고 사대대함 냇가까지 올라가서 그것들을 닦고 빨고 건조시키느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총과 기관총, 삼각대, 철모, 대검 등 화기와 장구류를 정비하고 군화를 닦고 또 개인 피복류 등을 세탁해야 하는 등 할 일은 많고 많았습니다. 이 같은 정비는 훈련에서 복귀하던 날부터 3일 동안 계속되어 월요일인 2일 오후 3시에 대대장이 실시하는 내무검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는 일요일인 11월 1일에 교회에 갔다가 오후까지 정비에 참여하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연대교회인 철혈교회에서 영화 촬영이 있는데 우리 신우들이 거기 엑스트라로 출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대 정원과를 통해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연대 군종참모인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거의 모든 신우들이 참가해야 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각 중대 군종들의 인솔로 각자 자대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훈련 후 정비로 고생하고 있을 전우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라면을 먹고 난 뒤에 소대원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집합했습니다. 연대 참모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기에 중대에서나 소대에서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손이라도 아쉬운 마당이니 그들 생각에는 내 스스로 가지 말기를 고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비에 참여하느라 빠졌지만 나를 비롯한 몇 명은 다시 집합하여 교회로 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영화나 방송 촬영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사회에서 문제아였던 청년이 군대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신앙을 통해 변화되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는 종교성이 있는 계몽영화였습니다. 당시 반공영화에 많이 출연했고 나중에 목사가 된 배우 문호장 씨가 군목 역할을 맡아 문제청년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 문호장 씨는 반공영화에 많이 출연해서 김일성이 가장 먼저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할 역할은 교회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장면을 여러 차례 자리를 바꿔가며 찍었는데 그 사이에 같은 찬송가를 수십 번 불러야 했고 시간도 오후 4시가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영화가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방영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군대에서의 또 다른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4번째 이야기. 월동 도로 작업. 1. 월동 대비 도로 작업. 우리들에게 훈련 이외에 주어지는 중요한 임무라면 도로 작업일 것입니다. 당시 양구읍 주변 도로만 포장된 상태였고 나머지 국도와 지방도로들은 모두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도로가 유실되기도 하고 겨울이면 눈이 많이 와서 도로 통행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들을 각 군부대가 책임구역을 할당받아 관리 책임을 지고 유지 보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그 중에서도 양구터널을 중심으로 한 좌우편이 담당구역이었습니다. 작업할 때마다 구역이 조금씩 달랐지만 가장 긴 구간을 작업했을 때는 학수초등학교부터 양구터널 넘어 소양호 가까이 있는 원리분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내가 자대에 배치되고 난 뒤로 제설 작업과 여름 장마철 빗물에 파인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몇 차례 도로 작업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1981년 3월 초에 제설 작업했던 기억은 새롭습니다. 거의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쌓인 눈길을 뚫고 2시간여를 걸어 양구터널 너머로 가서 삽과 단가만으로 눈을 치웠던 기억은 아마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1981년 11월 5일 목요일부터 1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우리는 겨울철을 대비한 월동 도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도로 작업을 연속적으로 7일간 진행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도로 작업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로 작업 첫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교육집합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소총과 기관총 대신 삽과 단가를 가지고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대, 2대대를 거쳐 도촌리 사격장 앞으로 해서 마산리를 넘어 학수초등학교 앞, 즉 두무동고개로 오르는 길과 양구터널로 오르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도로 경사가 심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굳이 손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걸어 올라가며 도로 가운데 큰 자갈을 치우고 파인 곳을 메우는 등 소소한 작업을 하며 가을 소풍이라도 나온 듯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 한두 시간이었고 양구터널 쪽으로 오르며 점점 경사가 시작되자 얘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군이 날 행사 연습 등으로 도로 관리를 못한 사이에 도로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빗물 등으로 길게 파인 길이 많아지고 군데군데 웅덩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주변 흙을 파다가 메워야 했는데 그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구터널을 바라보면서 왼편 산자락에서 흙을 퍼내려야 하는데 급경사에다가 나무도 많아 흙을 파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메우는 작업보다 더 큰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경사진길 좌우에 만들어둔 적사장에 흙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왔을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 눈길 위에 뿌릴 흙을 적사장에 채워야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단가에 흙을 퍼서 날라다 채우려니 부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병력을 둘로 나누어 한 조는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부지런히 흙을 파고 다른 조는 단가에 그 흙을 담아 적사장에 갖다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미 역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은 점점 더뎌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른데 개울이 가까이 없어서 물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대에서 한 명씩 당번을 정해 수통 모두를 모아서 양구터널까지 보내어 물을 떠오도록 했습니다. 양구터널 입구에는 땅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곳이 있어서 아쉬운 대로 물을 떠올 수가 있었습니다. 추진되어 온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3시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16시 30분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양구터널까지 도로 보수와 적사장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16시 30분에 작업을 마치고 집합하여 인원 점검을 마치고 대레지고개로 올라 1시간을 걸어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힘은 빠지고 배는 고프고 길은 멀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 폐잔병 무리처럼 터벅거리며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작업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5번째 이야기. 월동 도로 작업. 이 우울한 추억. 다음 날도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8시에 집합하여 삽과 단가를 메고 자대를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도촌리 사격장에서 대레지고개로 올라 양구터널로 내려갔습니다. 양구터널 너머는 작업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대레지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도록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많이 허물어지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을 낙엽이 떨어졌어요. 배수로를 막고 있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양구터널에서 반쟁이 분교까지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다 보냈습니다.
축대가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흙으로 채우고 막힌 곳은 파내고 낙엽은 끌어모아 불을 피워 태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점심을 먹고 오후 작업을 두어 시간 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 2대가 지나가다가 우리들을 보더니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군인 아저씨들 이리 좀 와봐요. 차 안에는 우리 부모님 또래의 어른들이 가득 타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눈에는 모두가 자기 자식들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관광버스 창문이 모두 열리면서 안에서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닭에 떡에 과일에 음료수, 김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던져주셨습니다. 순식간에 갖가지 음식들이 수북이 쌓였고 우리들은 고맙다는 인사도 드릴 사이 없이 그분들이 던져주는 것들을 주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우리들을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관광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이 정말 고맙고 또 기뻤습니다. 언제 이런 맛있는 사제 음식을 또 먹어볼 수 있겠는가?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성급한 친구들은 벌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3소대의 선임하사 이마무개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그 이름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들을 모두 가지고 집합. 우리들은 모여서 함께 먹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받은 음식들을 가지고 집합을 했습니다. 임중사가 다시 한번 다짐을 뒀습니다. 지금 받은 것을 어디 감추어 두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집합한다. 우리가 모두 집합하자 임중사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이 앞에 내놓는다. 실시. 나는 속으로 참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음식물을 대중 없이 던져주다 보니 많이 가진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거나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음식을 앞에 내놓고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중사는 앞에 삽을 든 몇 사람을 향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너희들은 저쪽에 구덩이를 파라. 그리고 이것들을 다 땅에 파묻는다. 실시. 우리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들을 땅에 묻다니. 임중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모두들 놀란 눈으로 임중사를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중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군인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음식물에 독을 넣었을지 어떻게 아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이 음식을 먹일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삽을 든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구덩이를 파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음식을 흙과 섞어서 같이 묻어라. 그 누구도 다시 꺼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찍소리 할 수 없었고 그 아까운 음식들은 흙과 함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들이 먹고 싶었습니다. 설마 우리 부모님 같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독이 든 음식을 던져주었겠는가? 아니, 설사 독이 들어있을지라도 먹다 죽을지라도 그것들을 먹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외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일지라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라는 꽉 막힌 거대한 담벼락을 또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천면에 오셨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그 음식들을 위병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여인 숙집 주인 댁에 모두 드렸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 또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은 제대로 작업이 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한 채 암울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프다 못해 쓰린 배를 안고 돌아오면서 눈에 어른거리던 통달기며 떡이며 음료수와 과일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던 악몽의 하루였습니다. 그 후로도 도로 작업은 계속되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도로 보수와 적사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작업을 마친 날이 1981년 11월 1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8일간의 작업일 중에 토요일인 7일은 오전만 작업을 했고 일요일인 8일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는 수요일인 11일에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인해 의무지대에서 약을 먹고 작업열애해서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서 하루를 편히 쉴 수 있었고 그 다음날 그동안 작업한 도로를 돌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월동을 대비한 도로 작업은 그렇게 우울한 추억을 남긴 채로 끝이 났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6번째 이야기. 공용화기 집체교육 1. M60 기관총 조총훈련. 도로 작업이 끝난 다음 날인 1981년 11월 13일은 우리 제32연대 창설 3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연대원들은 이대 대형 병장에 모여서 09시부터 30여 분에 걸쳐 간단한 기념식을 했습니다. 연대장 이취임식 행사에 비해 연대 창설 기념식은 통과일의 의식 정도로 간단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각 대대대항 체육대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대 단위부대 대항전이다 보니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열심히 하지 나머지 인원들은 그저 앉아 구경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대 체육대회에서 각 중대가 목숨 걸고 투쟁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가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과 주일을 보내고 11월 16일 월요일 이날부터는 공용화기 집체교육이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사용하는 화기, 즉 총포류에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가 있습니다. 개인화기는 소총 또는 권총 등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드리고 공용화기는 기관총, 박격포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조를 이루어 운용해야 하는 화기들입니다. 이 같은 공용화기를 다루는 부대는 각 소총소대에는 화기분대가 있고 중대에는 화기소대, 대대에는 중화기 중대, 연대에는 지원대대, 사단에는 기갑과 포대 등 각 단위부대에 걸맞은 규모의 공용화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용화기들을 잘 다루고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공용화기 집체교육인 것입니다. 나는 M60 기관총을 다루는 화기소대 총분대 소속이었기에 내가 받은 기관총 집체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공용화기를 다루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이 있었겠죠. M60 기관총 집체교육은 크게 기계훈련과 조총훈련, 그리고 사격술 예비훈련, 0.사격, 실거리 사격, 전술 운용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체교육 첫날인 11월 16일 오전에는 기계훈련이 있었습니다. 소대장 한 명이 교관이 되고 각 소대의 화기분대장들이 조교가 되어 우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날 기계훈련만 모든 기관총이 함께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 내정은 별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각대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소총소대 화기분대 기관총과는 달리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은 삼각대라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총을 거치하고 사격을 하기 때문에 조총훈련과 사격술, 전술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계훈련은 별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기관총을 다루고 분해 소지한 우리들이기에 기관총의 기계적 특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기계훈련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조총훈련이었습니다. 조총훈련은 사수, 부사수, 탄약수가 각기 임무대로 총을 거치하고 사격할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조교를 맡은 분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30m 전방 12시 방향으로 차렷 총! 그러면 사수는 기관총을 들고 부사수는 삼각대를 들고 탄약수는 예비 총열 주머니와 탄통을 들고 30m 전방으로 달려가 12시 방향으로 총을 거치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사수가
삼각대를 들고 뛰어가 총을 거치할 자리에 방향을 맞춰 삼각대를 한 번에 쫙 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탄약수가 예비 총열 주머니에 들어있는 굴대를 먼저 꺼내 부사수를 주면 굴대를 삼각대 중앙에 있는 구멍에 꽂고 기관총을 거치합니다. 다음에 전륜기를 꺼내 부사수를 주면 부사수와 사수는 신속하게 삼각대 뒷다리 두 개에 걸쳐있는 가로대와 기관총 개머리판 아래 있는 연결고리에 전륜기를 연결합니다. 그 사이 탄약수는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부사수에게 인계하고 측후방 4-5m 지점으로 가서 엎드려 사주경계를 하고 전륜기 결속을 마친 사수는 기관총 덮개를 열고 부사수는 탄통에서 고리로 연결된 실탄을 꺼내 기관총에 장전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사수는 손을 들며 외칩니다. 제1총 조총 준비 끝. 조총훈련은 서로 간의 시간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립니다.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의 기관총 내정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사수들은 부사수나 탄약수가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욕설과 손찌검을 하며 다그쳤습니다. 부사수가 삼각대를 한 번에 쫙 펴지 못하거나 탄약수가 굴대, 전륜기 등 장비를 제대로 꺼내주지 못하면 즉시로 현찰박치기가 들어왔습니다. 또 이 조총 훈련은 기압의 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조나 순위에서 뒤진 조에게 교관이나 조교가 명령을 내립니다. 100m 전방 9시 방향으로 차렷총. 이라든가 또는 전방 축구골대를 돌아 봉화산 방향으로 차렷총. 이런 식이지요. 그러면 무거운 기관총과 장비를 들고 뛰어 정해진 위치에 조총을 해야 하니 사수들이 서로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총 훈련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오후까지 사격술 예비훈련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격술 예비훈련은 부사수가 전륜기를 조작하여 조교가 명령하는 방향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륜기는 좌우 상하로 조정할 수 있는 크리크가 있어서 밀고 당기고 올리고 내리고 등 명령대로 크리크를 조절하여 총구 방향을 좌우 상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총 실탄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방아쇠를 당기면 분당 500발 이상의 속도로 계속 발사되기 때문에 사수가 방아쇠 당기는 감각을 익히는 것도 훈련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즉, 실탄이 한 번에 3발 정도씩 발사되도록 방아쇠 당기는 감각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3발씩 발사되도록 사격하는 것을 점사라고 합니다. 조교가 명령을 내립니다. 3mm 밀고 3발 점사. 3mm 당기고 3발 점사. 3mm 내리고 3발 점사. 3mm 올리고 3발 점사. 이 명령대로 즉시 조작하는 것이 사격술 훈련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술 예비훈련에서 예비총열 교환도 빼놓을 수 없는 훈련입니다. 기관총은 순환사의 경우 분당 550발 정도 발사되는데 이 경우 1분 정도만 지나면 열로 인해 총열이 불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구가 확장되고 실탄은 우리가 조준한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사거리 또한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어떤 선임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관총 총열이 달궈지면 실탄이 바로 코앞에 떨어진다. 그래서 기관총을 설사총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순환사의 경우 1분마다 점사나 연발 사격의 경우는 3에서 5분마다 총열을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예비총열 주머니에는 항상 예비총열 1개와 성면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총열 교환 명령이 떨어지면 부사수는 왼손에 성면 장갑을 끼고 오른손으로 총열 레버를 제켜 달궈진 총열을 빼내고 예비총열로 신속하게 교환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제가 이등병 시절 이야기에서 M60 기관총 이야기를 다룰 때 기관총 조교를 하셨다는 분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부사수가 전륜기 조작을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분 말씀은 전륜기 조작은 사수가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화기소대에서 삼각대 기관총을 운용한 1세대나 다름없습니다. 제 직속 선배님이
1980년 12월 전역을 하기 직전 병기과에서 삼각대 기관총을 수령해 왔다고 하더군요. 그 직전까지 화기소대 총분대에서는 57mm 무반동총을 운용했답니다. 따라서 제가 삼각대 기관총 집체교육 때 배웠던 내용과 훗날 다시 정립된 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 제가 배웠던 내용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7번째 이야기. 공용화기 집체교육. 2. 실거리 사격과 끝. 공용화기 집체교육 처음 이틀 동안 기계훈련과 조총훈련 그리고 사격술 예비훈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틀째인 11월 17일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고 날씨도 추워서 우리는 연병장 제설 작업을 하고 그 잔설이 남아있는 언 땅에서 조총훈련과 사격술 예비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은 늘 하던 대로 정훈 교육과 주제 발표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에는 교회에서 각 중대대항 성가경연 대회도 있었습니다. 보병 16개 중대와 연번, 지원, 의무, 수송 등 20여 개 팀이 나와서 경연을 펼쳐 우리 11중대는 7등이라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습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나갔는데 그만하면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들 위안했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에는 도촌이 자동화 사격장에 붙어있는 반자동화 사격장에서 기관총 0점 사격을 했습니다. 기관총 0점 사격은 처음 해보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0점 사격 거리가 10m라는 것입니다. M16 소총의 0점 사격 거리가 25m인 것에 비하면 크고 육중한 기관총의 0점 사격을 10m 거리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 밖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0점 사격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의 모든 기관총이 모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많은 기관총이 모여 순서대로 사격을 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사격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은 순서를 기다리거나 사격 후 대기하며 휴식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날씨가 많이 풀려 우리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낮잠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0일 금요일에는 태풍 사격장으로 이동하여 300m 이동 타켓에 사격하는 실거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표적지를 300m 거리에서 조준 사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만큼 움직이는 표적지에 사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명중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다행한 것은 소총과는 달리 기관총은 사격 성적을 가지고 기합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관총은 엄호 또는 위협용이라는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1일 토요일에는 자동화 사격장에서 실제적인 실거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300m, 400m, 500m 등 3개의 표적지에 각 12발씩 모두 36발을 사격하는 것입니다. 기관총의 명중률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표적지에 12발씩 쏘아 그 중에 한 발만 맞아도 그 거리는 명중한 것입니다. 3개의 표적지에 각각 한 발씩 3발만 맞아도 명중률 100%이지만 한 표적지에 12발이 다 맞고 나머지 2개의 표적지에 한 발도 맞지 않았다면 명중률은 33%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화 사격장 표적지는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타격이 가해지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탄에 맞지 않고 표적지 앞에 돌멩이 등이 실탄에 맞아 튕겨 표적지에 맞아도 명중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동화 사격장에서는 명중률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식 타켓보다는 고정식 타켓이 사격하기에는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용화기 집체교육은 본래 2주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중대는 일주일만으로 거의 집체교육을 마쳐야 했습니다. 바로 11월 23일 월요일 오후부터 사단 휴양소에 입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휴양소 입소는 국군이 날 참가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특별히 3대대 각 중대에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휴양소 입소로 휴가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공용화기 집체교육으로 M60 기관총 사격수를 대충 훈련하고
점심 식사 후 곧바로 휴양소로 출발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두 번째로 휴양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간 것이 우여곡절 끝에 6월 말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이었는데 사실 그때 휴양소에서의 이틀은 그리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고참으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당했고 이튿날 퇴소할 때는 당구 큐대가 부러졌다고 거의 2시간 가까이 퇴소를 못하고 비를 맞으면 밖에서 대기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기에 휴양소에 가는 동안 처음 입수한다고 들떠있는 후임병들에게 고참들 심기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휴양소에서는 별다른 탄 없이 정말 푹 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소대원들과 사진도 찍고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매점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군대 속에서의 사제인간 흉내도 낼 수 있었습니다. 휴양소의 좋은 점은 마음껏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잡곡이 많이 섞이지 않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우유와 계란, 과일 같은 간식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매일 밤 영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좀 떼진한 영화들이었지만 그래도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군인들에게 영화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휴양소에 다녀와서는 그 다음 날인 26일 목요일에 M60 기관총의 전술적 운용에 대하여 이론 및 실전 훈련을 끝으로 2주간에 걸친 공용화기 집체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양소 입소다 뭐다 해서 엄벙덤벙 넘어간 집체 교육이었지만 그래도 내 주특기인 M60 기관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8번째 이야기. 보급경제 실천의 날 1. 보급경제 실천의 날을 아시나요? 지금도 그런 날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부대에서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어김없이 보급경제 실천의 날로 지켰습니다. 전체 군부대가 같은 날 실시했는지 아니면 각 부대별로 날짜를 정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자대에서 생활할 때는 거의 어김없이 보급경제 실천의 날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또 다른 이름으로 보급경제 확인감독의 날이라고도 불렀고 그냥 재물조사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모든 의식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됩니다. 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보급되어 사용하는 물자에 대해 병사들은 아끼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고 이를 확인 감독하는 날이 보급경제 확인감독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들은 보급품을 정비하고 부대에서는 보급품 수량과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 11월 27일 금요일 이날은 제177회 보급경제 실천의 날이었습니다. 횟수로 유추해보건대 매달 이 행사를 지켜왔다면 약 15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1966년경부터 이런 행사가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그 시기에 국가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소비 집단인 군대에서 보급품을 아끼고 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았습니다. 이렇듯 매달 실시되는 보급경제 실천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 중대는 한참 동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난 1981년 3월에 제169회 행사를 끝으로 4월에는 사단 병참 경계 파견 근무로 5월은 수색정찰 작전 때문에 6월은 육격 훈련과 산악 훈련으로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국군이 날 행사 참가로 할 수 없었고 10월에도 대대 ATT로 야전훈련 중이라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급경제 실천이 날은 중대 살림을 맡아 하는 인사계가 주관합니다. 우리 중대 인사계는 이렇듯 오랜만에 행사 기회를 잡게 되어서인지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뻑적지근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대 내 다른 중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중대 인사계를 통해 이번 11월 27일 보급경제 실천의 날에 모든 보급품에 대한 일제점검이 있으리라는 전달이 있었고 만약 손망실 된 것이 있으면 개인 변상을 해서라도 채워야 한다는 엄포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는 바로 이 행사를 앞두고 23일부터 25일까지 휴양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대에서는 이 행사를 위해
보급품 정비를 하는 등 대비를 했는데 우리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26일 하루만 정비하고 곧바로 그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일과가 시작되자 주번화사의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전달. 금일 10시부터 보급품 검열 시작. 각 개인별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보급품을 연병장에 정렬할 것. 이상.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대 단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즉, 쫄병들은 자기 분대에 고참들 것까지 챙겨서 검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선순위는 항상 고참 것이 먼저입니다. 군화를 닦고 통일화, 활동화, 실내화 등의 상태를 살펴 정비를 합니다. 속옷, 작업복 등을 비롯한 피복류의 수량을 확인하고 수통, 반합 등 장구류 상태를 살펴서 꿰맬 곳은 꿰매고 닦을 곳은 닦아서 최상의 상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상태 좋은 것은 고참에게 주고 졸병들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적사항이 나오면 졸병들이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이지요. 9시부터는 모든 것들을 들고 연병장에 나가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순서대로 모든 보급품들을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초 오일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복류와 장구류 등을 정해진 위치에 하나하나 정렬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내 맘대로가 없습니다. 인사계가 정해준 순서와 위치에 똑같이 정렬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가지를 정렬하다 보니 해놓고 보면 뭔가 한 가지는 위치와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줄을 맞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간격과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1시간 내내 보급품 정렬에 매달려야만 했고 인사계의 검열 시간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59번째 이야기. 보급경제 실천의 날 2. 우리 중대 인사계는 박아무개 상사였습니다. 본래 내가 전입할 당시에는 조아무개 상사였는데 그가 대대 주임 상사로 가고 그 대신 다른 대대에서 근무하던 박 상사가 우리 중대 인사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으로서는 후덕한 인품의 조상사와는 달리 박 상사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도 심하고 급한 성격으로 욕과 주먹도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중대 운영비에 엄청 신경을 써서 절대 돈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대 내 게시물 같은 것을 써붙이는 공적인 일에도 우리들 주머니 돈으로 종이를 사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중대 운영비가 빠듯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공적인 것까지 우리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박 상사를 짠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중대에서 인사계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대 인사계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늘 보급품에 신경을 써야 했고 만약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이 뻔했으므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마침내 제177회 보급경제 실천의 날 보급품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계가 단위에 오르고 주번화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결. 제11중대 보급경제 실천의 날 검열 준비 끝. 인사계는 간단히 보급품에 대한 의미와 사용법 그리고 손망실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을 언급하고 곧바로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중대본부의 이사종을 담당하는 보급병이 장부를 들고 뒤따르는 가운데 1소대부터 차례차례 개인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수십 가지 보급품을 다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그 당시 우리들의 보급품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로 보급품 우선순위 첫 번째가
전방을 지키는 전투사단이고 그 다음이 대민 접촉이 많은 향토사단이고 가장 열악한 곳이 우리와 같은 교육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띠가 정말 오래된 것으로 아마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사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수통은 바닥에 생산연도가 찍혀 있었는데 거의가 1940년에서 44년 것으로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독면 역시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반합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쭈그러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 장구류들이 이런 상황이니 낡고 찢기고 헤어져서 아무리 정비를 해도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계는 무차별적으로 지적하고 기합을 줬습니다. 인사계는 단 한 사람도 어김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병사는 통일화 정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통일화를 입에 물고 손들고 서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군복이 해졌는데 꿰매지 않았다고 머리를 땅에 박고 원산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병장은 완전 얼차려 경연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적을 하고 얼차려를 주는데도 고참과 쫄병들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참들에게는 대부분 주의를 주는 등 말로만 그쳤고 기합을 받는 것은 거의가 일병 이하 쫄병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소대 내에서 상태 좋은 보급품은 고참들에게 주고 쫄병들은 주로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하는 쫄병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도 수통피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수통피가 조금 찢어진 것을 아침에야 발견했는데 시간이 없어 정비를 못하고 그곳을 아래로 가게 해서 감춰 놓았는데 인사계는 마치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들추어서 귀신같이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비 분량을 복창하며 주먹쥐고 푸시업을 몇 차례 해야만 했습니다. 인사계의 검열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화기소대는 가장 나중에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처럼 빡세게 하지 않았고 또 지적당한 사람들에 대한 얼차려도 그 강도가 훨씬 약했습니다. 이렇듯 오전 동안 검열을 마치고 다시 그것들을 내무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역시 고참들은 맨몸으로 내무반에 들어가고 졸병들만 몇 번씩 오가며 자기 분대 물품들을 날라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판초우이채로 싸들고 내무반에 갖다 놓은 다음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지적사항들을 정비하고 관물 정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부산하고 뻑적지근했던 제177회 보급경제 실천의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